당신처럼 가난하고 천한 시어머니는 이제 내 남편한테 돈 달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두 분 다 그냥 빨리 죽으세요. 내 남편 귀찮게 하지 말고요. 도박에 빠진 며느리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남편을 응급실로 데려가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철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작은 트럭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며느리의 거짓말 때문에 아들이 중동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2년 뒤, 준호는 아버지의 칠순 선물로 준비한 손목시계를 들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무덤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누군가가 부모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이 보내온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 속에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7년 전 강준호는 중동의 한 석유공사 현장에서 기술자로 일하기 위해 한국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8이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결코 젊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어머니는 1년 내내 무릎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이 더 늙기 전에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싶었습니다. 아내 서연은 영주에 있는 시댁에 남아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남편 대신 두 분을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일만 해요. 남편을 공항으로 배웅하던 날 서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제 부모님이기도 해요. 두 분이 부족한 것 없이 지내시게 할게요. 준호는 그 말을 7년 동안 믿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로 쓸 아주 적은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서연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냈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 때마다 준호가 가장 먼저 묻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아버지 약은 드셨어?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대답했습니다. 약은 빠짐없이 사드렸어요. 의사 선생님도 짜게 드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도 잘 지내세요. 얼마 전에는 난방용 연탄이랑 소고기도 사드렸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소식에 준호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가끔 부모님의 목소리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짧은 말만 건넸습니다. 일하는데 위험하지는 않으냐? 밤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어머니는 통화할 때마다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집에는 부족한 것 하나도 없다. 하지만 3년 전 준호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공사 현장으로 옮긴 뒤부터 부모님과 직접 통화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준호가 부모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서연은 이런저런 이유를 댔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의 귀가 어두워져 전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일찍 잠드셨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쓰던 오래된 전화기가 고장났고 마을의 통신 상태도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곧 심장약 사진과 장독대에 담긴 김치 사진,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휴가를 내고 집에 다녀오겠다고 할 때마다 서연은 한사코 말렸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당신을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잖아요. 지금 돌아오면 승진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부모님도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다면서 그런데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공사가 끝난 뒤에 와도 늦지 않아요. 준호는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에 욕심이 많아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부모님께 편안한 노후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칠순 생일을 앞두고 공사 현장이 안전 점검을 이유로 갑자기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준호는 거의 3주간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준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곧 다른 공사 현장으로 배치될 것 같아. 앞으로 며칠 동안은 연락을 못할 수도 있어. 전화기 너머의 아내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몸 조심해요. 서연은 다정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심장약도 더 사드릴게요. 요즘 어머니가 겨울 김장을 하려고 배추를 준비하고 계셔서 저도 도와드려야 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따뜻한 부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배추가 담긴 대야 곁에 앉아있고 아버지는 모두가 쉬시라고 말려도 여전히 마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서연아. 네? 나 대신 부모님 잘 돌봐줘서 고마워. 아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말을 왜 해요?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 여자에게 건넨 마지막 감사 인사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뒤 준호는 서울의 아파트로 가지 않고 곧바로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여행 가방 안에는 몇 달 동안 고민한 끝에 고른 아버지의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던 아버지의 취향에 맞춰 디자인이 단순하고 갈색 가죽끈이 달린 시계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는 두꺼운 외투와 밑창이 부드러운 털신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이 더 아프다고 편지에 적곤 했습니다. 경상북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준호는 가장 최근에 받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서연이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는 많이 좋아지셨다. 뒤뜰의 닭들도 여전히 알을 잘 낳고 있단다. 엄마와 서연이는 겨울 김장을 준비하고 있다. 일이 더 중요하니 휴가를 내서 집에 올 생각은 하지 마라. 준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며 편지를 접었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마당에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비행기 표에 돈을 낭비했다며 미간을 찌푸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때린 뒤 얼굴을 돌리고 눈물을 훔칠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분명 놀랄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며 미역국을 먹는 모습까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영주에 있는 마을 입구에 멈췄을 때 처음으로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당에서 물을 말리던 김씨 할머니는 준호를 발견하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이내 급히 얼굴을 돌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남자 2명도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옆에 있던 사람이 그의 팔을 잡아 다시 앉혔습니다. 준호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왔으니 모두 놀란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끌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부모님의 집은 마을길 맨 끝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낡은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큰 소리로 부모님을 부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철문은 붉게 녹슬어 있었습니다. 자물쇠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무릎보다 높이 자란 잡초가 마당으로 이어지는 길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지붕 한쪽은 무너져 내렸고 장독들은 담벼락 옆에서 깨진 채 나뒹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연기 한 줄기조차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버려진 폐가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철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두 손으로 쇠창살을 붙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손바닥이 아릴 정도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준호예요. 부서진 기와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의 뒤에서 느릿느릿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이장이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카락은 거의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최 이장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선물로 가득한 여행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여긴 왜 돌아온 게냐?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장님, 저희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최 이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급히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2주도 안 돼서 보내신 편지예요.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쓰셨어요. 내일이 아버지 생신이라 칠순을 축하해드리려고 왔어요. 최 이장은 편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몸을 돌려 떨리는 손으로 마을 뒤편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늙은 소나무 아래에 무덤 2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에서 여행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가방 뚜껑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손목시계가 축축한 흙바닥을 굴러가더니 비석 하나 앞에서 멈췄습니다. 비석에는 강기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사망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거의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연은 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졌으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오랫동안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강기철이라는 이름에 묻은 흙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겨진 사망 날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1년 8개월 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준호는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짜를 잘못 새긴 걸지도 몰라. 그는 옆에 있는 무덤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 묻힌 사람의 이름은 차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희미한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동명이인의 무덤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직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잔인한 장난일지도 몰랐습니다. 이장님,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준호는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제 아내가 아버지는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있다고 했어요. 싱겁게 드셔야 하고 막걸리도 마시면 안 된다고 했다고요. 최 이장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석 아래에 떨어져 있던 새 손목시계를 주워 준호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나를 따라오게. 마을 회관은 언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준호가 안으로 들어서자 낮은 탁자 주위에 앉아있던 마을 어른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준호의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고 막걸리를 마시며 수많은 긴 겨울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김씨 할머니는 준호를 보자마자 얼굴을 돌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시게. 손이 너무 차갑군. 준호는 찻잔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 겁니까? 최 이장이 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약 2년 전부터 네 아버지는 자주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다. 처음에 기철은 장작을 패거나 밭에서 비료 포대를 옮길 때만 숨이 찼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걱정할까봐 얼굴을 돌리고 잠시 쉬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는 배추밭 옆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최 이장과 이웃 몇 명이 그를 군립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추가로 심장 검사를 받고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검사를 받으셨어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씨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치료비가 적힌 종이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셨어. 그러더니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지.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최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그 한마디에 준호는 넋을 잃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과거의 송금 내역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제가 아주 큰 돈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서연이 중동으로 전화를 걸어왔던 그날 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켜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보너스를 미리 지급해달라고 부탁한 뒤 그날 밤 곧바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아버지가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의사가 싱겁게 먹고 술을 끊어야 하며 3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준호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아버지가 입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약도 사드렸다고 했어요. 최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뒤로 병원에 다시 간 적이 없다. 시부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첫 몇 년 동안만 해도 서연은 비교적 자주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일자리를 알아본다거나 약을 사거나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도시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 나가면 일주일 동안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며느리가 집안의 보탬이 되려고 돈을 벌러 다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도시행의 목적지가 불법 도박장과 온라인 도박 사이트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도시에서 돈을 탕진하는 동안 기철은 마을 끝에 낡은 집에서 가슴을 움켜쥔 채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일하느라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있어. 곧 죽을 늙은이 하나 때문에 그 녀석에게 빚까지 지게 하면 안 돼. 준호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동에 남아있는 이유가 부모님을 가난에서 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한 푼 한 푼 힘들게 벌고 있다고 믿어 치료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최 이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기철이 세상을 떠난 날 밤에는 눈이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서연은 도시에 나가 있었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명숙은 부엌 옆에서 남편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남편은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명숙은 다급히 이장 집으로 달려가 전화를 빌렸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번호조차 직접 누르지 못했습니다. 최 이장이 대신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최 이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셨다. 돈을 보내주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너에게 알려달라고 애원하셨지. 서연은 뭐라고 했습니까? 최 이장은 앞에 놓인 낡은 수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통화는 아주 빨리 끝났다. 그는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명숙이 마당 한가운데서 몇 초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러 다녔다고만 했습니다. 눈이 길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구급차는 마을 안쪽까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마을 남자 몇 명은 기철을 작은 트럭에 적재함에 눕혀 큰 길까지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명숙은 그 곁에 앉아 끊임없이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철에게는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불과 몇 킬로미터 앞두었을 때 아내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던 그의 손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철은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옷주머니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과 준호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만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준호가 다른 공사 현장으로 옮긴 뒤 해지된 옛날 번호였습니다. 새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서연뿐이었습니다.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차디찬 트럭 적재함 위에서 죽어가는 동안 자신은 아버지가 약을 먹으며 다음 진료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요? 준호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례식은 군 장례식장에서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명숙은 비용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40년 넘게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팔아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돈을 모아 관과 쌀, 조문객들에게 내놓을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사흘 동안 명숙은 계속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고 아들이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준호는 절망에 찬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나 대사관에 연락만 했어도. 최 이장은 서랍에서 파란색 표지의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한쪽 페이지에는 서연의 번호로 건 2차례의 통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기철이 심장 발작을 일으킨 그날 밤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화는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화가 끝난 뒤 내 어머니는 갑자기 우리 모두가 너를 찾는 것을 막으셨다. 네가 외국에서 아주 큰 사고를 당했다고 말씀하셨지. 준호는 수첩에 적힌 아내의 전화번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최 이장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 못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네 아내였다. 준호는 파란색 수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번호로 건 2차례의 전화는 하루도 채 되지 않는 간격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한 번은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두 번째 전화에서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최 이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그날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명숙은 전날 밤 눈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장 앞에 앉아 남편의 외투를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는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명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준호가 갑자기 나타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장의 전화를 빌려 서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명숙은 곧바로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준호에게 알려서 아버지 얼굴이라도 마지막으로 보게 해다오. 잠시 와서 향 하나만 피우고 가도 괜찮다. 서연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다급한 척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모르셨어요? 준호 씨가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명숙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은 준호가 작업하던 시간에 값비싼 장비 하나가 크게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엄청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고 심하면 직장까지 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정신 상태도 매우 불안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준호 씨가 견디지 못할까봐 무서워요. 어쩌면 나쁜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은 명숙은 겁에 질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아들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순식간에 삼켜졌습니다. 명숙은 준호가 다친 것은 아닌지, 어느 병원에 있는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급히 물었습니다. 서연은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방법으로도 준호에게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회사에는 절대로 전화하지 마세요. 위 번역은 첨부된 원문이 끝나는 부분까지 빠짐없이 옮긴 내용입니다. 새 주소를 사람을 시켜 알아보지도 마세요. 예전에 일하던 공사 현장으로 편지를 보내서도 안 돼요. 가족 문제 때문에 조사에 지장이 생기면 준호 씨는 당장 해고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서연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일이 정리되면 제가 직접 준호 씨를 데리고 돌아올게요. 어머니는 우선 아버님 장례부터 치르세요. 명숙은 그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믿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최 이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준호를 찾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가 큰일을 당했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날부터 사람들에게 아들의 소식을 알리지 못하게 막은 사람은 바로 명숙 자신이었습니다. 박 씨가 군청에 부탁해 준호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보자고 제안했지만 명숙은 거절했습니다. 김 씨 할머니가 서울에 사는 친척에게 부탁해 대사관과 연락해보자고 했을 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늙은 부모 일 때문에 직장까지 잃게 해서는 안 돼요.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찾는 일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 아들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자기 손으로 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서연은 며칠 동안 고향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 대신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 자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의 빚을 갚는 데 보탬이 되려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던 서울 생활은 점점 몇 주씩 길어졌습니다. 사실 서연은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던 서울 아파트로 옷과 생활용품을 조금씩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도박을 했고 빚쟁이들을 만났으며 준호가 보내오는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영주에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전화를 걸 때마다 창문을 닫고 닭이 우는 소리나 시부모가 자주 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소리를 틀어놓았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방금 텃밭에 나가셨어요. 지금 주무세요. 제가 병원에 모시고 와서 전화를 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명숙에게 서연이 들려준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준호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집으로 보내온 돈도 모두 동료나 회사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계속 쓰시면 준호 씨가 더 힘들어져요. 며느리의 말을 믿은 명숙은 팔 수 있는 물건을 하나씩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오래된 텔레비전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난로였고 남편이 사용하던 농기구와 뒤뜰의 닭들까지 팔았습니다. 한 번은 작은 밭에 문서를 들고 최 이장을 찾아가 어떻게 팔 수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준호가 빚을 많이 졌답니다. 돈을 보내주고 싶어요. 최 이장은 문서를 맡아두고 최소한 아들의 입으로 직접 확인한 뒤 결정하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걱정시킬까봐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해 겨울, 집에는 더 이상 난방기구가 없었습니다. 명숙은 산에 올라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왔습니다. 그것으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잠시나마 방바닥을 데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얼어붙은 땅을 파서 들나무를 캐왔습니다. 그리고 찬밥에 넣어 끓여 먹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명숙이라면 한 봉지를 사서 반으로 부러뜨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절반은 오늘 먹고 나머지 절반은 내일 먹어야지. 그렇게 살면서도 명숙은 준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들이 부모를 잊은 것 같다고 무심코 말하면 그녀는 즉시 화를 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불효자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어요. 오후가 되면 명숙은 자주 버스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도시에서 오는 버스가 멈출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흰머리를 정리한 뒤 내리는 사람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냐고 물으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하지만 준호가 없는 채로 버스가 떠나고 나면 명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더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명숙은 고열과 심한 기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준호가 빚을 갚고 있어요. 내 병원비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며칠 뒤 사람들은 명숙이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의 절반이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서둘러 군립병원으로 옮겼지만 몸은 이미 너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명숙은 다음 날 아침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곁에 없었습니다.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던 천가방 안에는 준호가 고등학생 시절 신던 낡은 양말 한 켤레와 미처 보내지 못한 편지 한 통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준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탁자 끝을 붙잡은 채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를 기다리신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이장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 하나를 꺼내 준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우리가 집을 잠가두었다. 너에게 남긴 편지가 아주 많다.
준호는 열쇠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최 이장은 마을 끝에 있는 낡은 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편지 중 단 한 통도 네 손에 도착하지 못했다. 오래된 열쇠는 녹슨 자물쇠 안에서 좀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두 손에 힘을 줘서야 겨우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차갑고 곰팡내 나는 공기가 문틈으로 한꺼번에 밀려 나왔습니다. 그는 문지방 앞에 선 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준호가 자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처마 밑에 앉아 농기구를 고치던 곳이었고 어머니가 학교에 가기 전 아침을 먹으라며 깨우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집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먼지가 공중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아무 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돌 난방은 오래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바닥 아래의 배관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벽에 붙은 조절기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의 전원은 뽑혀 있었고 안에는 말라붙은 채소 몇 봉지와 색이 변한 김치 한 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늘 가득 채워두던 쌀독을 열었습니다.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얇은 흰 가루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가락으로 그 가루를 만졌습니다. 서연이 어머니가 새쌀 한 포대를 샀다고 말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집에는 늘 고기와 생선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엌은 먹을 것이 풍족했던 적이 있는 곳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은 밥상 위에는 밥그릇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쓰던 짙은 푸른색 그릇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작은 꽃무늬가 그려진 어머니의 그릇이었습니다. 두 그릇은 서로 마주보도록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김씨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도 네 어머니는 끼니마다 아버지 밥그릇을 놓으셨어. 어떤 날은 뜨거운 물에 밥만 말아 드시면서도 네 아버지 그릇은 늘 그 자리에 놓으셨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그릇의 가장자리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먼지가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매달 두 분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보냈는데도 부모님은 가난한 밥상을 마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낡은 천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미납된 병원비 고지서, 전기난로 전당표, 전기 공급 중단 통지서와 가게 외상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의 페이지마다 명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쌀, 라면, 식용유, 기침약, 난방용 연탄,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물건들도 몇 달 동안 외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영수증의 날짜는 서연이 부모님이 자신이 보낸 돈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말하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어머니가 전기난로를 전당포에 맡긴 날, 서연은 겨울을 대비해 연탄을 더 사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비를 내지 못했던 날에는 가장 좋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손에 든 종이들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말이 거짓말의 증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침실에는 낡은 이불이 침대 한쪽에 접혀 있었습니다. 옷걸이에는 아버지의 외투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깨와 팔꿈치 부분은 색이 다른 천으로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외투를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버지의 냄새는 거의 사라지고 차갑고 축축한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외투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오면 아버지의 시계를 건네줄 것. 준호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시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리에 흠집이 가고 줄을 여러 번 갈았어도 아버지가 30년 넘게 차고 다니던 시계였습니다. 어머니는 먹을 것과 바꿀 물건이 더 이상 남지 않았을 때 그 시계마저 팔았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쪽지를 3개 쥐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드릴 새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를 받아야 할 아버지는 이미 거의 2년 전부터 땅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 서랍을 열자 커다란 종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는 수십 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몇몇 봉투에는 우표와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붉은 글씨가 적힌 채 반송되어 있었습니다. 수취인 주소 불명. 준호는 공사 현장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숫자 하나만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근무지를 옮긴 뒤 서연이 어머니에게 직접 적어준 주소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숫자 하나 때문에 모든 편지가 중동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봉투에는 우표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겉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부탁해 준호에게 보냄. 서연은 고향에 살던 시절 그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 낡은 물건이 담긴 상자 안에 편지를 던져놓은 채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준호는 처음에 쓰인 편지들을 열어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밥을 잘 먹는지, 하는 일이 위험하지 않은지, 추석에는 돌아올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뒤에 쓴 편지들에는 점점 걱정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전화가 없느냐? 힘들면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와 엄마는 어떻게든 살 수 있다. 우리 때문에 빚을 지지 마라. 준호는 여행 가방에서 중동에서 받았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편지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처음 보면 글씨체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편지에서 어머니가 쓰는 아들아라는 글자는 언제나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문단이 끝날 때마다 아들이 잘못 읽을까봐 작은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서연이 보낸 편지에는 그런 특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의 필체를 아주 능숙하게 흉내낸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으로 쓴 글씨는 아니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붉은 실로 따로 묶인 편지 2통이 있었습니다. 한 통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한 통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글을 쓸 힘이 없어지기 전에 준호에게. 준호는 2 편지를 손에 들었지만 차마 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방금 고향에 전화했어요. 어머니는 잘 계세요. 어머니가 당신은 휴가 내고 오지 말래요. 거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준호는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어머니의 사망진단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집 안에서 죽은 지 7개월이 된 여인이 며느리의 입을 통해 계속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부모님의 죽음을 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계속 이용해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최 이장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낡은 집에 남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무너진 지붕 틈으로 파고들어 문을 흔들었습니다. 차갑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난방시설은 오래전에 망가졌고 바닥의 냉기가 옷을 뚫고 몸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소매는 조금 짧았고 팔꿈치에는 짙은색 천조각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가 겨울마다 그 외투를 입고 밭에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옷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준호는 낮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붉은 실로 묶인 편지 2통이 여전히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의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종이 모서리는 여러 번 구겨져 있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몇 번이나 편지를 보내려다가 다시 내려놓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에야 봉투를 열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버지가 아직 마당에 앉아 너를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첫 부분의 글씨는 비교적 반듯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슴 통증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일이 위험하지 않은지, 사막의 날씨가 너무 덥지는 않은지, 끼니는 제때 챙겨 먹는지를 물었습니다. 돈을 더 보내겠다고 야간 근무를 너무 많이 맞지 마라.
아버지와 엄마는 고향에서 어떻게든 살 수 있다.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치료비가 없어 병을 견디고 있으면서도 편지에서는 아들이 지나치게 일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글씨는 더욱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네 엄마는 자주 마을 입구에 나간다. 물건을 사러 간다고 하지만 갈 때마다 버스가 오는 모습을 아주 오래 바라본다. 아버지는 내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네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지만 그 말을 하면 네가 일을 그만두고 돌아올까봐 참는 것이다. 준호는 읽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가슴 통증을 견디면서 한 글자씩 편지를 쓰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서서 마을 입구에서 들려오는 버스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문장은 길게 번진 잉크로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다만 네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이 아쉽구나. 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이지 않더라도 절대로 네 탓을 하지 마라. 편지가 준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나 집안에는 바람 소리만 울렸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준호는 어머니의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기철이 세상을 떠난 뒤에 쓴 편지였습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가 떠났다.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문 쪽을 바라보며 내 이름을 불렀다. 어머니는 남편이 준호가 돌아왔느냐고 물었을 때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오고 있어요. 잠깐 눈을 감고 쉬어요. 눈을 뜨면 준호가 곁에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기철은 그제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어가는 남편이 희망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자신이 또 다른 거짓말 속에 갇힌 채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편지에서 명숙은 준호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건강하고 텃밭에는 먹을 채소가 남아있으며 언덕에는 불을 쬐는 나뭇가지도 많다고 썼습니다. 엄마는 배고프지 않다. 엄마는 춥지도 않다. 그러나 번지고 흔들린 글씨는 그녀의 손이 얼마나 심하게 떨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편지 끝부분의 글씨는 거의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는 돈도 필요 없다. 약도 필요 없다. 엄마는 네 목소리를 한 번만 듣고 싶다. 단 한 번만이라도 괜찮다.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차가운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년 동안 그는 사막에 불타는 열기 속에서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더 맡았고 휴가도 거절했으며 추석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내는 돈이 아버지의 약이 되고 어머니의 연탄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평온한 노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은 서연이 꾸며낸 가짜 편지와 거짓말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탁자 위에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서연이 미역국 한 그릇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방금 어머니께 전화해서 끓이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다음에 당신이 돌아오면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시겠대요. 준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닿았습니다. 서연이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를 어디에 썼는지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를 당장 두 무덤 앞으로 끌고 와 무릎 꿇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이장이 안으로 들어와 준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네가 모든 사실을 알아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여자가 계좌를 없애거나 재산을 팔고 도망칠 수 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모르는 척해야 합니까? 그동안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전부 알아낼 때까지다. 준호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옛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야기를 들은 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과 직접 맞서면 안 돼. 편지와 영수증, 전당포 서류, 사망진단서를 전부 사진으로 남겨.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서연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새 공사 현장에 도착했어. 이곳은 통신 상태가 아주 나빠. 서연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당신이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일을 그만두고 돌아오는 것은 원하지 않으신데요. 준호는 탁자 위에 놓인 부모님의 진짜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흐르던 눈물이 천천히 말랐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무서울 만큼 차가운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의 편지와 사망진단서, 모든 영수증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도 모르게 영주를 떠났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김 변호사를 만난 뒤 지난 7년 동안 사라진 부양비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준호는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아파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의 집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임시로 지냈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여전히 중동의 외딴 공사 현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화 신호가 자주 끊기고 영상통화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 김 변호사는 탁자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찾아야 해. 준호는 계좌 거래 내역서와 송금 영수증, 아내와 주고받았던 과거의 문자들을 꺼냈습니다. 7년 동안 준호가 받은 월급의 대부분은 한국에 있는 공동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내고 부모님을 돌볼 수 있도록 서연에게 돈을 관리할 권한을 맡겼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실제로 아버지의 심장약을 샀고 전기요금을 냈으며 쌀과 연탄도 구입했습니다. 가끔은 영수증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행동들 때문에 준호는 서연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난 뒤부터 지출 내역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구입하는 비용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요금과 난방비도 제때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래 내역에는 낯선 사람의 이름으로 된 전자지갑과 계좌로 보낸 수많은 소액 이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빠져나간 돈은 몇십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씩 따로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모두 합산하자 준호는 몸이 굳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3천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어. 3천만 원? 준호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그달에 아버지가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 김 변호사는 금융 전문가에게 중간 계좌들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몇 번 돈을 따자 판돈을 키웠습니다. 돈을 잃으면 준호가 보내온 돈으로 다시 만회하려 했습니다. 본전을 찾으려고 할수록 더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서연은 부모님을 모시라고 보낸 돈 가운데 일부만 빼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부모가 당장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만 쌀과 값싼 약을 사주었습니다. 결국 거의 모든 돈이 도박과 사채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어떤 달에는 서연이 도박으로 잃은 돈만으로도 기철과 명숙이 1년 동안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오래된 문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심장약을 석 달치 샀다고 말한 날, 계좌에는 약국에서 결제한 소액 거래 한 건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보낸 영수증 사진은 사실 몇 달 전에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난방용 연탄 포대 사진도 서로 다른 두 번의 겨울에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으로 가득 찬 냉장고 사진은 온라인 쇼핑몰 광고 사진에서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믿었던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냉장고 안에 고기와 생선, 채소가 가득한 것을 보고 얼마나 안도했던지도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에 어머니는 마을 가게에서 라면 한 봉지조차 외상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부 준비해 둔 거야.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거짓말을 시작한 게 아니야. 도박에서 돈을 잃은 뒤에도 서연은 생활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입차를 빌리고 서울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가방과 보석을 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해외에서 근무하는 고위급 기술자의 아내라고 소개했습니다. 시부모는 고향에 땅을 가지고 있고 곧 큰 아파트를 팔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SNS에는 고급 식당에 앉아 비싼 선글라스를 쓰고 명품 가방을 든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술과 비싼 음식을 사는데 큰 돈을 썼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시부모는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영상통화 중 서연이 하고 있던 목걸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는 아내에게 어디서 산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일 잘했다고 상으로 준 거예요. 김 변호사는 강남의 한 보석점에서 그 목걸이를 산 거래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구입 날짜를 확인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심장병 치료비로 큰 돈을 보낸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돈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분은 도박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다른 한 부분은 수입차 대여료로 지불됐습니다. 나머지는 목걸이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 준호는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 치료비 안내서를 접어 조용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같은 날 그가 믿었던 아내는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라고 보낸 돈으로 산 목걸이를 거울 앞에서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주먹 위로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어. 같은 집에서 살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김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최근의 거래 내역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여러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었고 상환기한은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려고 한 거야. 지난 2달 동안 서연은 계속 남편에게 집을 파는데 동의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고향 집의 지붕에서 비가 심하게 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불편하니 집안에 화장실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아버지가 급히 입원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직접 그 집을 보았습니다. 기와지붕은 한 번도 수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원해야 한다던 아버지는 거의 2년 전부터 무덤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연과 부동산 중개인이 주고받은 문자도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구매자를 찾아 가격까지 합의했고 계약금을 거는 날짜도 정해놓았습니다. 남은 것은 준호의 직접 서명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서연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침착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서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다시 많이 아프세요. 의사가 급히 돈이 필요하대요. 준호는 눈앞에 놓인 사망진단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아파트를 팔아 병원비를 내고 지붕도 고치길 바라세요. 부모님은 지금 친척 한 분이 돌봐주고 있으니까 당신은 고향에 갈 필요 없어요. 서울에 들러서 서류에 서명만 하고 바로 공사 현장으로 돌아가면 돼요. 목소리가 떨리는 모습만 들으면 어떤 남편이라도 서연이 시부모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애원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죠? 며칠만 더 늦어지면 아버지가 버티지 못하실까봐 무서워요. 준호 앞에 탁자 위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미납된 병원비 고지서와 마지막 편지, 목걸이 구입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몇 초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서울에 가서 서명할게. 전화기 너머에서 서연이 안도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사채업자들에게서 벗어날 돈을 마련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통화하고 있는 남편이 이미 며칠 전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 놓인 가방 안에는 자신이 숨겨온 두 사람의 죽음에 관한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을 만나러 아파트로 돌아가기 전 준호는 김 변호사와 함께 다시 영주로 내려갔습니다. 최 이장의 수첩에 적힌 두 통의 전화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마을회관 뒤쪽의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최 이장은 파란색 표지의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전화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이 전화는 새벽 2시 13분에 걸었다. 그때 네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눈이 길을 새하얗게 뒤덮었습니다. 기철은 부엌 옆에 쓰러져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끊어질 듯한 숨을 겨우 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겁에 질려 이장 집으로 달려가 전화를 빌렸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번호를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최 이장이 대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자 명숙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지가 숨을 못 쉬신다. 지금 바로 돌아올 수 있겠니? 제발 돈을 조금만 보내주고 준호에게도 알려다오. 아버지가 이번에는 못 버틸 것 같다. 그때 서연은 도시의 한 불법 도박장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진술을 통해 김 변호사는 그날 밤 서연이 큰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뒤에서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시아버지의 상태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처럼 가난하고 천한 시어머니는 이제 내 남편한테 돈 달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두 사람 다 빨리 죽어요.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아래에서 두 손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이미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실제로 죽어가던 순간에 내뱉어진 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최 이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마당에 서 계셨다. 그리고는 자신이 전화를 잘못된 때에 건 것 같다고만 하셨지. 명숙은 며느리가 도박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계속 돈을 달라고 해 서연을 귀찮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아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을 남자 몇 명이 기철을 작은 트럭에 싣고 큰 길까지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최 이장은 수첩의 두 번째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이 전화는 다음 날 아침에 걸었다. 그때 기철의 시신은 이미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준호에게 알려서 아버지 얼굴이라도 마지막으로 보게 해다오. 서연은 시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모든 일이 들통날 수 있다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이 보낸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목소리를 바꾸고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마세요. 준호 씨가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서연은 남편이 값비싼 장비를 망가뜨려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심지어 준호의 정신 상태가 무너져 여러 번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까지 꾸며냈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 준호 씨는 견디지 못해요. 잘못하면 어머니는 아들까지 잃을 수도 있어요. 명숙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방금 남편을 잃은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마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서연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전화하면 안 돼요. 사람을 시켜 준호 씨를 찾지도 마세요. 예전 주소로 편지를 보내서도 안 돼요. 일이 정리되면
제가 직접 데리고 돌아올게요. 명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알면 준호가 나쁜 선택을 할까 두렵다며 이장과 이웃들에게도 아들을 찾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진실이 아들에게 닿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자기 손으로 닫아버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화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연의 전화번호와 통화시각, 기철의 사망 날짜가 모두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 씨 할머니도 통화가 끝난 뒤 명숙이 반문서를 들고 와 팔 방법을 물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빚에 시달리고 있는 아들을 구하려고 중동으로 돈을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가짜 편지 봉투들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체국 소인을 확인하니 많은 편지가 영주가 아니라 서연의 서울 아파트 근처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숙이 직접 쓴 진짜 편지 중 일부도 집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연이 그것들을 서울로 가져가 필체를 관찰하고 연습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한 거짓말이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거의 2년 동안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이어온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했어. 준호는 수첩에 적힌 두 줄의 전화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아버지가 치료받을 마지막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두 번째 통화는 어머니로 하여금 침묵하는 것이 아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직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서연이 직접 가짜 편지를 꺼내게 할 거야. 구매자와 중개인, 그리고 친정 부모 앞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할 거야. 그런 다음 돈을 얻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이 언제부터 땅속에 누워 있었는지 알려주겠어. 그날 저녁 준호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열쇠로 조심스럽게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연이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심장병 치료비를 보낸 바로 그날 산 목걸이였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뒤에 서서 그 장신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리자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 있어요? 준호는 문 밖에 서서 아내의 가슴 위에서 반짝이는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살리라고 보낸 돈으로 산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목에서 그것을 당장 뜯어내지 않기 위해 여행 가방 손잡이를 3개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며칠 동안 휴가를 줬어. 준호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서류에 서명하고 바로 돌아가야 해. 서연의 얼굴에 떠올랐던 공포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끌어안고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돌아왔네요.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세요. 어머니도 매일 전화해서 울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서연의 팔이 준호의 허리를 조였습니다. 준호는 늙은 소나무 아래의 두 무덤을 떠올렸습니다. 비어있던 쌀독과 먼지가 쌓인 2개의 밥그릇도 생각났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네 목소리를 한 번만 듣고 싶다. 준호는 천천히 아내의 팔을 풀어냈습니다. 먼저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싶어. 서연은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돼요. 너무 빠르게 튀어나온 대답에 그녀 자신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연은 급히 말을 바꾸었습니다. 제 말은 지금 가봐야 두 분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다른 군에 있는 치료시설로 옮기셨어요. 어머니가 그곳에서 간호하고 계시고요. 요즘 독감이 유행해서 면회도 제한하고 있대요. 당신은 휴가가 며칠밖에 없으니까 우선 계약서에 서명해서 치료비부터 마련하는 게 좋아요. 어느 병원이야? 서연은 남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작은 전문 병원이에요. 내일 다시 물어볼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어머니, 전화는 배터리가 다 됐어요. 서연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피곤하세요. 겨우 잠드셨으니까 깨우지 마세요. 거짓말은 매번 너무도 빠르게 준비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준호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내의 목소리만 믿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남편 앞에 그릇을 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어머니께 전화해서 끓이는 방법을 여쭤봤어요. 당신이 완전히 돌아오면 더 맛있게 직접 끓여주신대요.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버지는 어떠셔? 서연은 반찬을 집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입원하시기 전까지도 처마 밑에 앉아 계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당신이 돌아오면 뒤뜰의 감나무를 보여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냉장고를 바꾸고 부엌도 고치고 싶어 하세요. 이번 겨울이 너무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뒤의 감나무는 이미 말라 죽었습니다. 냉장고는 전원이 끊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부엌에는 상한 김치 한 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부모님은 직접 나한테 전화하지 않으셨어? 서연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귀가 어두우셔서 전화로 말씀하기가 어려워요.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시고요. 두 분 다 당신이 위험한 일을 하다가 집중력을 잃을까봐 걱정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들고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준호는 미역국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집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서연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미처 치우지 못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글씨와 거의 비슷한 필체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서연의 말을 듣고 아파트를 팔아라. 아버지와 엄마는 치료비가 필요하다. 옆에는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쓴 연습용 종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한 장씩 모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편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자기 손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완성하도록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깊은 밤, 준호는 아내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서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한 안에 갚지 않으면 당신 부모 집으로 찾아갈 거야. 아파트 하나 판다고 전부 끝날 것 같아?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면 전부 갚을게요. 제 부모님은 건드리지 마세요. 준호는 어둠 속에 누워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사채업자가 친정 부모를 괴롭힐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아버지가 죽어갈 때는 두 노인에게 빨리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친정 부모도 계약 자리에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버님을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두 분이 계시면 일이 더 빨리 진행될 거예요. 준호는 그녀가 효도를 명분으로 자신에게 서명을 강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대신 서류를 확인하도록 김 변호사도 부를게. 서연은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며칠 동안 준호가 진짜 편지와 사망진단서, 영수증과 거래 내역서를 모두 김 변호사에게 넘겼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즉시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최 이장도 서울로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서연은 가장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치료비로 산 목걸이를 목에 걸고 가짜 편지를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몇 분만 지나면 모든 빚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계약 테이블 쪽을 바라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이장이 김 변호사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기철이 세상을 떠난 날 밤 2차례의 통화를 기록한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계약실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최 이장은 김 변호사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기철이 세상을 떠난 날 밤 걸려온 2통의 전화가 기록된 파란색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이장님도 서울에 오셨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 씨가 부모님 집을 수리해야 한다는 걸 확인해 달라고 부른 건가요? 최 이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파트 구매자와 부동산 중개인 서연의 친정 부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딸이 선물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시계를 보며 조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모였으면 빨리 서명합시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효자라면 아파트가 아깝다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지. 서연의 어머니도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이 몇 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이제 두 노인에게 돈이 필요하다는데 자네가 더 생각할 게 뭐가 있나?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는 척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 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보내신 편지예요. 그녀는 종이를 펼친 뒤 목이 매는 척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아버지와 엄마도 많이 늙었다. 네, 아버지는 지금 병이 아주 위중하다. 서연의 말을 듣고 아파트를 팔아 아버지를 살려다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준호가 서명하기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그대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언제 쓴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어머니가 직접 사람을 시켜 제게 보내셨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말했잖아요. 다른 군에 있는 치료시설로 옮기셨어요. 어느 병원인데? 왜 그렇게 많은 걸 물어봐요? 서연의 목소리에 점점 날이 섰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치료비예요. 서연의 아버지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자네는 친아버지가 죽어야 서명할 셈인가? 준호는 옆에 놓인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돌려놓았습니다. 기철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사망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의 2년 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병원에서 잘못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르고요. 준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명숙의 사망진단서가 남편의 서류 옆에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7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방금 읽은 편지에는 지난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구매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경악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했을 뿐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숨겨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편지도 대신 써달라고 하셨다고요. 준호는 오랫동안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내 어머니 이름을 이용해 거짓말할 생각이야? 그때 최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파란색 수첩을 펼쳤습니다. 기철 씨가 심장 발작을 일으킨 날 밤 명숙 씨가 자네에게 전화를 걸었지. 돈을 보내달라고,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준호에게 알려달라고 애원했어. 서연이 다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이장님이 잘못 기억하시는 거예요. 최 이장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는 그날 통화에서 서연이 했던 말을 한마디씩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당신처럼 가난하고 천한 시어머니는 이제 내 남편한테 돈 달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두 사람 다 빨리 죽어요.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서연의 부모는 동시에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화요금 고지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통화 시각은 기철이 세상을 떠난 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소가 틀려 반송된 진짜 편지들, 서울 우체국 소인이 찍힌 봉투들, 쓰다만 가짜 편지의 사진과 필체를 연습한 종이들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마지막은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준호는 거래 내역을 한 줄씩 가리켰습니다. 이 돈은 아버지의 심장병 치료비로 보낸 겁니다. 일부는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였고, 일부는 수입차를 빌리는 데 쓰였고, 나머지는 지금 당신 목에 걸린 그 목걸이를 사는 데 쓰였어. 서연은 황급히 손으로 목을 가렸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겨울 난방비야. 당신은 그 돈으로 가방을 샀고 지붕 수리비는 사채업자에게 보냈지. 준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마디가 이어질 때마다 서연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은 내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 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고, 어머니가 라면 한 봉지를 두 끼로 나눠 먹는 것도 봤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두 분이 고기도 먹고 약도 먹으면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했지. 서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잠깐 빌려 쓴 것뿐이에요. 다시 따면 갚을 생각이었어요. 한 번만 크게 이기면 전부 돌려놓을 수 있었다고요. 당신이 나를 시골에 두고 7년 동안 떠나 있었으니 나도 스트레스가 컸어요. 준호는 가방 안에서 붉은 실로 묶인 편지 2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만 펼쳤습니다. 마지막 4줄을 읽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엄마는 돈도 필요 없다. 약도 필요 없다. 엄마는 네 목소리를 한 번만 듣고 싶다. 단 한 번만이라도 괜찮다. 방 안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내가 큰일을 당했다고 믿었어. 전화도 못하고 치료도 못 받고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원망하지도 못했어. 준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의 돈만 빼앗은 게 아니야. 나를 원망할 권리까지 빼앗았어. 준호는 매매 계약서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아파트는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앞에 이혼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연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계좌와 차량, 고가의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신청해둔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내려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아내에게서 가방을 천천히 빼앗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그 두 노인의 돈으로 산 거냐?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사관 2명이 들어와 사기와 문서 위조, 관리하던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하니 함께 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고 남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준호 씨,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짜 편지를 아내의 무릎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 죽은 뒤에도 거짓말 속에서 계속 살아야 했던 두 분께 사과해. 계약일로부터 석 달 뒤 서연에 대한 수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이 서울 아파트에서 찾아낸 것들은 서연이 인정한 사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잠긴 책상, 서랍 안에는 필체를 연습한 종이가 수십 장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마다 서연은 익숙한 문장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다. 엄마는 부족한 것 하나도 없다. 그 옆에는 명숙이 직접 쓴 진짜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쓰기 어려운 글자는 연필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여러 번 펼쳤다. 접은 탓에 접힌 부분이 거의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편지를 본보기로 보관한 뒤 그 글씨를 이용해 존재하지도 않았던 평온한 노후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사관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과 빚독촉 문자, 여러 중간 계좌로 송금한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돈의 흐름은 이 일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부모 부양비는 도박 자금이 되었습니다. 치료비는 빚의 이자로 쓰였습니다. 겨울 난방비는 가방과 수입차, 보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 이장의 전화요금 고지서와 반송된 편지들, 서울의 우체국 소인, 은행 거래 내역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며 완전한 증거 사슬을 이루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기와 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사용, 관리하도록 맡겨진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입차는 회수되었습니다. 보석과 시계, 명품 가방도 차례로 매각되어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는 데 쓰였습니다. 기철의 심장병 치료비로 산 목걸이도 서연의 목에서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을 팔아도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호화로운 파티에서 서연 주변에 모여들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삶을 부러워하던 친구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달콤한 목소리로 돈을 빌려주던 사채업자들은 이제 차갑게 빚을 갚으라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서연의 부모 역시 더 이상 지인들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받았던 명품 가방과 비싼 시계는 모두 가난 속에서 죽어간 두 노인의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딸을 마지막으로 만난 날, 서연의 아버지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그 돈이 원래 무엇을 사기 위한 돈이었는지 알고 있었니?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아버지의 심장약을 살 돈이었다. 한 어머니의 연탄을 살 돈이었어. 너는 돈만 훔친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갈 기회까지 빼앗았어.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드러난 뒤 흘린 눈물은 이제 아무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 처리가 끝날 때까지 아파트는 준호의 소유로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방 하나하나가 모두 거짓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식탁을 보면 서연이 어머니에게 배웠다며 내놓았던 미역국이 생각났습니다. 베란다는 사채업자와 통화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침실 거울은 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돈으로 산 목걸이를 서연이 걸고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준호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영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끝에 있는 집은 초봄부터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은 전부 허물고 현대식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거절했습니다. 망가진 부분만 고쳐주세요. 부모님이 살던 모습은 그대로 남기고 싶습니다. 무너진 지붕을 새로 고쳤습니다. 바닥 및 온돌도 수리했습니다. 녹슨 철문에는 다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마당의 잡초를 모두 뽑았습니다. 낡은 장독들은 깨끗이 씻어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안방의 낮은 밥상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낡은 밥그릇 2개도 깨끗이 씻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인부가 그것들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새 그릇을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쓰시던 그릇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두세요. 집은 조금씩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부엌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가끔은 아버지가 처마 밑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무치 자루를 고치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가면 그 환상은 곧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찾기 위해 군내의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나이든 주인은 명숙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고를 열어 무늬가 거의 닳아 사라진 작은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비를 마련하려고 이 반지를 판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손바닥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물건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명숙이 어디에 팔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중동에서 가져온 새 시계만 남았습니다. 한 번도 주인에게 건네지 못한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준비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기일 아침, 준호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흰쌀밥과 미역국, 구운 생선, 나물 무침을 비롯해 부모님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요리를 잘하지 못해 김씨 할머니에게 국의 간을 맞추는 방법과 생선을 재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최 이장과 마을 어른들도 찾아와 향을 피웠습니다. 절을 마친 뒤 모두 낮은 밥상에 둘러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부모님에 관한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기철은 아들이 해외에서 기술자로 일한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늘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아들의 편지가 올 때마다 몇 번씩 다시 읽고는 베개 밑에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기일이 지난 뒤 준호는 회수한 돈의 일부로 마을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작은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기금은 겨울 난방비와 병원 진료비, 노인들을 군립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차량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최 이장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다. 준호는 밥상 위에 두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죄하려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준호는 마지막 편지 두 통을 들고 마을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는 새 손목시계를 놓았습니다. 아버지, 선물 가져왔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어머니의 무덤 앞에는 다시 찾아온 결혼 반지를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요. 빚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견딜 필요도 없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부르게 해서 죄송해요. 바람이 늙은 소나무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두 편지가 풀잎 위에서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질 때까지 두 무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에서는 수리한 옛집의 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기와 지붕은 고쳐졌습니다. 난방도 다시 작동했습니다. 부엌의 쌀독도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앞에는 다시는 아버지가 앉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엌에서도 다시는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 밥을 먹으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저지른 사람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침내 진실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게 된 뒤에야 찾아옵니다. 세상에는 진실이 밝혀져 정의를 되찾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아무리 큰 벌을 받아도 남은 평생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사과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